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 5가지. 정약용. 조선 후기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안에 닥친 비극은 실로 끔찍했다. 천주교 신앙이라는 새로운 사상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 다른 신념의 길을 걸었다. 결국 큰형님 정약종은 순교의 길을 택해 참수당했고, 다른 형님 정약전과 다산 자신은 역적으로 몰려 각각 흑산도와 강진이라는 절의 고도로 흩어져 평생을 유배객으로 살아야 했다. 한 뿌리에서 난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의 신념은 서로를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의 집안조차도 신념과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물며 우리네 평범한 가정은 어떠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질긴 인연이라 믿었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변해버리는 비극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의 어떤 원수보다도 아픈 것이 바로 피를 나눈 원수이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의 골 또한 깊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이처럼 가장 신성해야 할 천륜이 어째서 가장 끔찍한 악연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5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미리 살피고 경계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수지간으로 치닫는 근본적인 심리, 기저에는 기대라는 이름의 독초가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기대로 가득 찬 관계는 없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거대한 기대의 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에는 좋은 성적, 번듯한 직장, 효도와 복종, 그리고 행복한 노년에 대한 보장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다. 반면 자식 또한 부모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며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대를 품는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거대한 기대는 관계가 평온할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 아름다웠던 기대는 순식간에 끔찍한 원망의 무기로 돌변한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자식은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울분을 토해낸다. 다산 선생은 인간관계의 기본을 서술,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에 두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 서의 원리가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당연히 나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기대, 바로 이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서운함을 거대한 원망으로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가장 흔하고도 비참한 첫 번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언어가 사랑에서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 믿는다.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결혼할 때 집을 사주며 손주들의 교육비까지 책임지는 것을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긴다. 하지만 이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의 지원 속에는 종종 내가 너의 삶에 이만큼의 지분을 투자했으니 너는 그에 상응하는 효도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차가운 계산서가 함께 따라붙는다. 75세 김 여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장남의 사업을 도왔다.
그녀는 장남이 크게 성공하여 자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때부터 김 여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 불효자식아라며 아들을 죄인처럼 다그쳤다. 아들은 사업 실패의 고통과 어머니의 원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점차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김 여사가 아들에게 준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투자에 가까웠다.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랑 또한 증오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돈이 관계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돈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모는 자식은 나의 노후 보험이 아니다라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들의 성공에 나의 노년을 거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다산 선생이 자식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립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이야말로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에서 명예롭게 퇴장하는 것이다. 둘째,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라는 생각은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는 순간 나의 소유를 떠난 것이다. 만약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셋째, 자식 또한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나의 몫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의 재산은 평생에 걸친 그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는 오롯이 부모에게 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은 효심이 아니라 탐욕일 뿐이다. 다산 선생은 청렴을 가문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물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 즉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려 했었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세워야만 그 돈 때문에 평생의 인연을 망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비극의 씨앗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좌절된 꿈을 자식을 통해 대리 실현하려 할 때 심어진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건강한 바람이 도를 넘어 자식을 나의 두 번째 인생 혹은 나의 아바타로 여기기 시작하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교육은 폭력이 된다. 이런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식의 재능이나 흥미, 그리고 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강요할 뿐이다. 평생을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았던 68세 박 선생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의 오랜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능이 없다는 주변의 평가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자 자신의 좌절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의 꿈을 묵살하고 강제로 미대에 진학시켰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억지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붓을 꺾고 아버지와 연을 끊은 채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박 선생은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며 아들을 원망하지만 정작 아들의 인생을 훔친 도둑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산이 그토록 경계했던 자신을 속이는 마음자기 기만의 무서움을 본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가면 뒤에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좌절감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을 나의 분신으로 여기는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이 별개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도 아니다. 그는 나에게서 태어났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고유한 영혼과 자신만의 인생 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둘째, 훌륭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강요하기 전에 내 아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눈을 반짝이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미숙한 조각가를 흉내내어 아이를 내 멋대로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 담긴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햇볕과 물을 주는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설령 자식이 선택한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식은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산 선생 또한 두 아들에게 학문의 길을 권했지만 결코 자신의 학문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들 각자의 성품과 재능에 맞는 공부를 하도록 격려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를 바랐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들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손을 놓아주는 그 순간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존중하는 두 명의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소통의 벽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당연히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부재할 때 부모와 자식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섬에 고립된 채 서로를 향한 오해와 서운함만을 쌓아가게 된다. 50대 중반의 이 부장은 최근 80대 노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인 훈계와 잔소리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나 때는 너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다며 면박을 주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요즘 방식은 다 틀렸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다며 자신의 옛날 방식만을 강요했다. 결국 이 부장은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 입을 닫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온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 녀석이 나이가 들더니 우리를 무시한다며 서운해하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것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었음을 알지 못한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관계의 깊은 골을 만드는지를 본다. 다산 선생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이었다. 그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로를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넓고 권위적인 대화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첫째, 가르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가르쳐야 할 미숙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지지이다.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은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더 듣고 싶다고 말하며 자식을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야기해야 한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식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이다. 자식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민과 언어를 배우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말하는 대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슬프고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높이지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공감을 이끌어낸다. 다산 선생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버지로서의 권위적인 훈계뿐만 아니라 자식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솔직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로 그 솔직함이 그의 가르침을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울림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러 자식을 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가장 비극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교와 편애라는 이름의 독약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더 잘하라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착각 속에서 무심코 형제들을 서로 비교하는 말을 내뱉는다. 형만큼만 해라. 동생은 저렇게 싹싹한데 너는 왜 그러냐는 식의 말들은 부모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심어주고 형제 간의 관계를 건강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평생의 경쟁자 관계로 만들어버린다. 특히 부모가 특정 자녀만을 눈에 띄게 아끼고 지지하는 편에는 다른 자식들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원망을 새겨넣는다. 평생을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살아온 60대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공부 잘하고 성공한 장남만을 자랑스러워했고 평범한 차남에게는 늘 무관심하거나 구박만 했다. 재산을 상속할 때도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며 너는 형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당연히 장남이 자신을 모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장남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고 분노한 어머니는 차남에게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차남은 냉정하게 말했다. 평생 형만 위하시던 어머니 아니십니까? 이제 와서 저를 찾지 마십시오. 결국 어머니는 외로운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다. 다산 선생은 자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각자의 재능과 성품에 맞는 개별적인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는 두 아들을 결코 비교하지 않았으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존중하고 격려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네 가지 이유는 사랑이 돈으로 변질되고 부모의 좌절된 꿈이 자식을 짓누르며 소통의 벽이 마음을 가로막고 비교와 편애의 독이 관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며 자식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며 부모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이 완벽한 효자이기를 기대했고 자식은 부모가 완벽한 성인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각자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더 엄격한 자기 성찰과 함께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파멸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여기에 있다. 서로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무거운 역할의 갑옷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다. 그 연민의 시선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익숙했던 우정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조금은 외롭고도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바깥의 풍성한 잎사귀보다 땅속 깊은 곳의 단단한 뿌리가 더 중요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가꾸는 데 작은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를 채우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